예, 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8회에 걸쳐서요. 파이널 담당이 된 오지환 선생님입니다. 우선 한 3회 내지 4회 사이에 해가지고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5개년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될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자료 제공해가지고 우리 이제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만든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또 타 직렬 것도 있겠지만 해서 한번 쭉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에서 4회는 판례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로 쭉 같이 사례 대비해 가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 책은 일단 한 달 반 추석 전에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리 된 건데 그 뒤에 아까도 이제 컴퓨터 들어가서 쭉 작업을 했는데 형법 판례가 또 9월 20 며칠 것까지도 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가 기출된 날 쭉 떠들러 봤더니 대부분 한 6월, 5월 이때까지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판례는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올해 7월 20일 날 전압 판례가 하나 특이한 게 있었죠. 배임죄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어 놓은 거니까요.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형법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재밌는 판례들이 3년 사이에 좀 많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도 특히 이제 증거 파트 같은 데에서 다양한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미 이제 작년 우리 이미제출물 그 압수와 관련된 판례가 바로 올해 사례용으로 뜨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소나 형법에서는 다른 과목보다도 일단 최신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틀리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맨 앞쪽에 일단 법률주의 뭐 죄형법정지부터 나오는데 항상 계륵이죠 이게. 확 안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한번 제가 찔끔찔끔 나오는 동네라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 몇 개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는 안 할 거고요. 필요한 부분들 근데 뭐 웬만한 건 다 하긴 할 겁니다만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중에서 제가 이제 뭐 비교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3개년이 넘어가거나 이제 너무 옛날 거라서 여기 기재는 못했지만 제가 정리하는 거 같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주의 관련해서 근자에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번에 간만에 이 법률주의와 관련된 판례가 올해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도록 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겁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배우면서 다 배웠을 겁니다.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죄형법정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 그래서 이제 의료법에서 보시면 법에서는 뭐라고만 돼 있어요? 첫 번째 조문과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의료인 두지 않은 사람 처벌한다. 이렇게 90조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의료법 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와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죠. 그죠? 두지 않고 있는데 하위 법령에 또 위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조항이 느닷없이 의료인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90조 처벌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하위법 따위가 감히 규범을 신설한 겁니다. 조항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령 조항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나오네요. 소급표 금지 원칙.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 이런 거 관련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지 않죠? 형벌 불속 원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관련해서요. 이제 그 내용으로도 기억하는데 여기는 특히나 아예 부칙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 규정에도 불구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굵은 글씨가 안 들어갔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입법 목적 같은 법 34조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34조 1항 소급 적용 등에 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은 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인정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거는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하지만 완성된 거는 이건 진정소급입법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5.18 특별법 때도 배웠던 것처럼 예불경심 그 네 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진정소급입법은 타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정이 여기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 범죄에도 적용한다. 이건 일반론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3, 4, 5는 넘어갈게요. 3, 4, 5는 넘어가시고 특히 이제 4, 5번은 사실 이게 다 보완처분인데요. 아시다시피 보완처분의 경우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우리가 보완처분이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데 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소급 적용을 금지를 시켰어. 그 이유가 뭐냐면 부칙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금지시켜놨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을 통해서 다른 법률과 비교했었을 때 해주지 않는 게 타당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 내기는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이고.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은 됐고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네요. 7번은 별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은. 이런 거 이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작년 판례이긴 한데요.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래서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니라면 특별법 등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자, 이 지문이 여러분 낯설면 안 돼요. 예전에도 있었던 지문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시중은행에서요 예금 수납하고 영수증 발행했을 때 이게 공문서예요, 사문서예요. 그게 계약 등에 의해서 세금 등을 수납하는 이런 업무를 일부 수행해 주잖아.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우리은행 직원이 세금 수납할 때 갑자기 공무원으로 변하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계약 등에 의해서 일부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공무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작성한 것은 공문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판결로 2번 봅니다. 선박안전법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129조 내지 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것뿐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공무원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서 가는 것으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공단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 증서는 공무원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시중은행에서 세금 수납하고 영수증 끊어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공문서가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공사공단의 일반적 임직원 등이 129조든지 132조 즉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돼서 처벌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어요. 공문서 위조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의료 광고 이런 건 나중에 보시고 10번 이게 전압 판례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전압 판례 같아요. 이거는 보겠습니다. 치과 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누구하고 누가 붙었을까요? 치과 의사하고 성형외과 의사하고 붙었겠죠. 따지면. 자, 그런데 환자의 안면 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 행위가 치과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릴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판시한 적이 있어서 이게 전압 판례입니다. 되게 뜨거웠던 판례예요, 사실은. 우리는 공부하느라고 몰랐을 건데. 그래서 판례 이거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11번이 너무 길어서 보지도 않고 좀 나오기는 어렵긴 한데 이게 어젠가요 그젠가 대전시장 권성동 이 양반 날라갔잖아요. 징역형 받고 이 양반이 상고심에서 이 전압까지 받아서 파기환송됐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돼서 어제 확정된 거예요. 어젠가 이제 안타깝죠? 이렇게 전화까지 만들어서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재상고돼서 저기 시장직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 시험에 나올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12번 역시 별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12번도 우리가 이제 일명 카드깡 많이 들어봤죠? 여전법 70조 2항에서 말하는 우리가 여전법 70조 1항은 뭐예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입니다. 70조 1항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고 2항이 일명 카드깡이에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 이를 대행하게 하는 이거 처벌하는 규정인데 자, 네 번째 줄 봅니다. 언더라인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중개에 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물 거래가 없는데 긁었을 때 이때가 이제 적용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요. 밑에 이제 사실관계는 좀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흔히 있잖아. 밥 먹고 셋이서 먹었어요. 뿜빠이로 10,000원씩을 낼라 그러는데 그중에 그런 거죠. 야, 10,000원씩 내줘. 내 카드로 긁을게. 카드깡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음식값은 제가 3만 원 결제하게 돼 있잖아.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전법 70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가 이제 세금 관련된 거였는데 얘가 이제 세금 실물 거래했어요. 세금 결제를 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딴 건 딴 사람한테 이랬을 때는 카드깡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한번 보세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일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납부 대행을 의뢰하면서 현금을 맡긴 것을 기화로 현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대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해되죠? 이랬을 때 납세무자가 맡긴 현금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각자 목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례로 공제, 남은 최종 액수의 현금을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지급,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의 대상인 지방세 납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편히 생각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셋 밥 먹고 내가 오늘 대신 낼게 현금 내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신용카드 여전법상 카드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의사라던가 이 재개발조합의 이 조합장 여러 개 판례가 한 4가지가 지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비교 좀 잘해 두십시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 맞아요. 알겠죠? 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똑같이 보겠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선 쭉 넘어가십시오. 간단히 한번 눈에 익히기만 하시고 21번 갑니다. 수업이 좀 있었다 목이 좀 별로 안 좋네. 내일은 3개인데 죽었네. 자, 21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명문으로 우리 판례가 엄격 해석 원칙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주요 방위 산업체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을 좀 제한을 하죠. 단체 행동권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그 얘기인데 판결로지 1번에서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봅니다.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과 비례 원칙, 죄형법 정지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쟁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결로지 2번입니다. 굵은 글씨 바로 갑니다. 주요 방위 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 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게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합니다. 자, 이러면 직접 지정된 회사는 근로삼권 중에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가 있지만 도급받은 이 하도급받은 이 회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수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쟁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됐죠? 이런 건 판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체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 그리고 이미 나왔던 건데요. 자, 22번 보세요.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에 위배된다. 그렇게 되는데 당연하죠. 자, 왜냐하면 이게 예전 판례 중에 한우 있을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잠시 키웠던 한 소를 갖다가 그 지역에 한우라고 해서 팔았던 지역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사례나 이 사례랑 일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행위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우를 특정 횡성이라고 합시다. 횡성에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만 횡성 한우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다라든지 이처럼 특정 지역 유명한 지역 A 지역 명칭으로 한 홍삼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재배한 게 뭐 7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법률 규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거 위반이라고. 하지만 행위 당시에 그런 규정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이거는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지에 혼동하게 할 우려 있는 표시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거 죄형 법정주의 위배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우랑 요거랑 똑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가니까 아까 임시이사 등 나왔었죠. 그놈이랑 또 비슷한 게 하나 나왔네요. 23번 보도록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같은 법 84조에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129년의 130이죠. 뇌물죄 얘기하는 거죠. 수령이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보세요. 실질적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 괄호치세요.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 여기까지 괄호까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봅니다. 됐죠? 요거. 그래서 등기가 꼭 되어 있어야 돼. 좀 우리가 의아스럽죠. 예전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약사 사례 있잖아요. 약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다른 약사 이름으로 해서 약국 개설하다가 사고 났었을 때 누가 책임지랬어요? 실질적 경영자인 약사가 책임지라며. 근데 여기선 그렇게 안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 좀 특이한 거니까 외워두시기 바라겠다. 우리 일반 상식하고 좀 안 맞아.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뭐죠? 좋은 변호사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갑니다. 또 나왔네. 2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범행 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언더라인 따라가세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 군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다르고요. 위치도 다르다고 봐. 그래서 이게 비교할 게 뭐예요? 아까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사는 가능하다며 똑같이 봤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직무 대행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마지막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 수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봐버립니다. 되죠? 그래서 벌써 세 가지 지금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임시사, 그 다음에 실제 등기된 사람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구 추진위원회 뭐 이거 대행자, 위원장 대행자는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됐고요. 나온 김에 저기 31번 가서 보세요. 11페이지에 가시면 31번 가서 봅니다. 31번. 여기 보시면요 또 재미있죠.
금방 25번 사례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기는 보세요.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야. 근데 어떤 직무대행자라고 돼 있어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됐어요. 아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 있었잖아. 여기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포함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선임됐을 땐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매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번 마저 읽어봅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인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됐죠? 그래서 굵은 글씨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의 위반죄 범행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법원에 선임된 요거를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안 봤던 것 중에서요. 적정성 원칙 판례들 보도록 합니다. 이건데 여러분이 아마 헌재 공부하면서 봤을 거예요. 헌법 공부하면서 본 판례 드릴 겁니다. 사실은. 네, 그중에서 우리 형법과 관련된 것들을 끄집어 왔는데 자 보면 26번부터 봅니다. 구특가법 특가법 제1조 1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 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놈이나 27번이나 다 똑같아요. 26번 27번 다 똑같은데 자 우리가 최소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가중처벌이죠. 기본적으로.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최소한 플러스 알파 정도는 있어줘야 특별법이죠. 그죠?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할 만한 뭔가 소지가 있어야 이게 된다고요. 근데 예전에도 뭐 비슷한 판례가 있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쉽게 해서 요만큼 규정해놨어요. 근데 특가법에도 똑같이 A만 해도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대요. 자 그럼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검사 마음이에요. 검사가 아 자식 뭐 불쌍하네. 너 그냥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해줄게. 이거 이 새끼 개기네? 넌 죽었어. 특가법 적용해줄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이게 형벌체계상의 한계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 편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헌을 받게 됩니다. A가 아니라 특가법 적용하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위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심판 대상 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놨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자 우리가 집행유예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인데 자 만약에 하한이 5년이면 한 번만 장량 감경하면 집행유예 가능하죠. 하지만 단기가 10년이면 하한이 10년이면 한 번 감경한 것 갖고는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해져요. 장량 감경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 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에 특별한 표지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하므로 심판 대상 조항 역시 이 사건 마약법 조항의 구성 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 요건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그러한 표지 없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굵은 것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 위배되고 내용에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국내 통화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가법 10조 중 형법 207조 1항 및 사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207조 1항 및 사항 부분과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이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특가법으로 가면 훨씬 세게 가. 보세요. 심판대상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까지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어요. 내용 똑같잖아요. 위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뭐가 된다? 위헌이 되는 겁니다. 내용들 이해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많이 좀 날라갔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28번 사례도 체크를 해야 되죠. 특가법 5조의 4 1항 중 형법 329조에 관한 부분과 특가법 5조의 4 1항 중
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그리고 특가법 5조의 사항 중 상습 작물죄, 형법 363조 상습 작물죄 가운데 362조 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결국 상습 절도 및 작물 취득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이뤘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거랑 내용이 똑같아. 근데 그걸 어디다 적어놓은 거예요? 특가법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검사 재량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형법 기소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특가법으로 기소를 해버릴 거라고요. 형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헌재가 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 특가법 이 동네에서 조만간 이 누범 가중하는 것도 한번 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가법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몇 번 이제 범죄를 범한 전과가 물론 필요합니다. 거기는 필요한데 그놈이 또 누범에 걸리게 되면요. 일단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한번 적용을 해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해놓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형법 35조에 따라 2배를 또 가중해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특가법하고 폭처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따따블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 대법원에서는 그걸 합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 위헌 나올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보면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동네는 합헌입니다. 요거 외에는. 됐고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 때 아마 배웠었던 걸 겁니다. 안 익숙해요? 자 넘어가고. 헌법 선생이 이걸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요런 게 맞냐? 써 있는 대로 봐라.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하나 설명했어. 플러스 알파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 해석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30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30번.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 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건 이제 음주 측정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술 먹은 거 맞아. 근데 이 인간이 측정에 응하잖아.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뭇머뭇은 하지만 응할 것 같아. 이런 애들까지 한 번 물어봤는데 안 한다 그랬다고 바로 음주 측정 불응으로 가면 돼야한데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기 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 측정기 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 감지기에 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 측정기에 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운전해 보았으면 알 건데 가다 보면 한 번씩 한번 걸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먼저 뭐부터 해요? 감지기부터 돼요. 해가지고 훅 불면 이제 B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리세요. 바로 막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키 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키는 어떻게 할까 갑자기 궁금하네. 걸려본 적이 없어서. 여하튼 감지기부터 해서 감지기에서 띠 소리가 나면 내리라 그래요. 차 빼서 저기로 대. 그러면 이제 이미 경찰차들이 에워쌉니다. 도망 못 가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음주 측정기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0점 몇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전에 여러 판례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매우 친절합니다. 담배 피려 그러면 멈추게 해요. 멈춰서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아. 그래서 생수도 막 뜯은 거 줘. 뜯으면서 많이 드세요. 그래야 좋아요. 그래서 입 헹궈놓으라 그러고 한참 있다가 자 이제 안정되셨으면 하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혈액 측정 방식은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경찰이 이거 이상한데? 그냥 우리 혈액 측정합시다. 이렇게 할 때 이건 뭐가 돼? 이거 강제 체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혈액 채취 방식은 언제나 뭐예요? 스스로 음주 측정한 사람이 이상한데? 나 그냥 혈액 채취할래요. 스스로 요구할 때 해주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이제 최신 판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누가 봐도 음주 측정기가 잘못됐어요. 기계 오류가 생겼어. 이럴 때는 혈액 측정 방식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판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상황 어떤 건지 알겠죠? 애초부터 음주 감지기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당연히 음주 측정도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봐야겠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31번
2번에 가서 보시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넣을까 뺄까 할까다 그래도 넣어나 봤는데 형법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 수익이란 뭐라고 나옵니까? 중대범죄.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중대범죄가 뭔가가 규정돼야겠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입니다. 별표에. 근데 이제 대석 잘 들어가 보세요. 이 별표에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 자, 329조가 뭐죠? 단순절도. 330조가 뭐죠? 야주절. 331조가 뭐죠? 특수절도야. 여기까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332조. 332조가 뭘까요? 332조가 상습이에요. 상습. 보세요. 그래서 절도의 습벽 있는 자가 상습으로 329조 내지 331조의 이 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 습벽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단순절도하고 상습절도하고 어떤 놈이 더 세요? 상습절도가 더 나쁜 놈이잖아.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얘를 당연히 중대범죄에 넣어야 되죠. 법 조문에는 단순히 형법 329조부터 331조라고만 돼 있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인 332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피고에게 좀 불리하죠. 왜냐면 명문으로는 상습절도는 안 넣어놨잖아. 근데 야씨 누가 봐도 당연히 지금 넣었어야 되는 게 빠진 것 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버린 거예요. 억울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봅니다. 현재의 부당한 점을 비춰보면 위 별표에 형법 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332조 상습절도는 별표 소정에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잖아요. 네? 중대범죄에 대해서 명문으로 별표에 상습절도 332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돼야 되므로 332조의 상습절도는 중대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기가 좋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명문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건 당연히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다소 약간 억울합니다. 물리해석을 좀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건 외우세요. 외워두시고. 그래서 제가 넣을까 뺄까 다 이제 넣은 거예요. 넣은 건데 시험 문제 만들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기출지문이네요.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 먹으면 아주 좋아. 그냥 컨디션도 좋고 생활하는데 아주 좋아. 이런 정도로 하면서 권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특정 질병에. 뭐 고혈압이 있다며 이거 고혈압 직방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사라고 권유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봐버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 내용이 그거예요. 어쨌든 제일 포인트는 뭐예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그거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틀리기 딱 좋아요. 단순히 요 정도 한 것 같고 이게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잠깐만요. 제가 설명 잘못했구나. 죄형법정지 위배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위배되죠. 지금 말을 하면서 제가 이상했는데 죄송합니다. 기출지문 설명 제가 잘못했네. 금방 말하면서 제가 꼬였잖아요. 요 정도 가지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밥 먹다가 옆에서 아줌마가 잠깐 뭐라고 얘기했다가 다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 다시 번복합니다. 말 잘못했는데 밑에 원문을 볼게요. 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두 번째 줄 봅니다.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자,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최소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등등 최소 찌라시라도 뭐 뿌려주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광고야.
단순히 옆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주고 이런 거 갖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 상담했더라도 이런 것이 막 찌라시 등을 돌리면서 한 광고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제가 말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정답 X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했네. 여하튼 체크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문은 기출로는 틀리게 나온 지문입니다. 죄형법정주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광고로 보면 안 됩니다. 광고의 개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서 이것도 이제 운빨된 사례입니다. 운빨된 사례인데, 자, 보면 도시정비법 또 나왔죠? 조합의 임원, 언더라인 봅니다.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의미와 관련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 동그라미입니다. 무효. 나중에 철회 사유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철회 사유가 나올 건데 여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13조에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조합 임원이란 지위도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덕에 처벌을 안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무효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철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철회가 문제 쭉 보다 보면 판례 보다 보면 철회는요 장래효밖에 없어요. 장래효밖에 없어서 기존에 잘못했던 거 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철회하고 무효는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번 이게 왜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아청법 관련해서요. 자, 보면 두 번째 줄 봅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이에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거는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언더라인입니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 해야 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그 계속해서 뭐죠? 웬만한 뭐 취직도 안 되고요. 신상정보 공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런 쪽도. 이건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 사실 헌법 문제인데 가볍게 보고, 그리고 자 37번 우리가 군인 등 유사강간 및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행위 주체가 군형법 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 대상도 뭐로 제한되는 겁니까? 군형법상 규정된 자로 제한된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 태양이 동일합니다. 결론입니다. 군인 등 유사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의 죄도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법 포함시킵니다. 성폭법 대상 범죄 포함을 시킵니다. 네. 그것까지 결론입니다. 왠지 군형법 적용되니까 아닐 것 같잖아. 근데 형법처럼 똑같이 가요. 성폭법 적용한다. 결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38번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자 39번 이게 사시 등에도 나왔고 다른 시험에 다 나오는데 우리만 안 나왔어요. 지금 39번 별표하십니다. 별 좀 해주시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에서의 경력, 그러니까 이게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처벌되잖아요. 혹시 이 경력에 체납실적 요게 이제 포함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체납실적은 아니 다시요. 우리가 경력 같은 거 하면 이 사람이 왕년에 뭐 반장했다 뭐 했다 어느 당에서 뭐 위원장도 해봤다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어느 데 나왔고 이런 것 등이 들어갈 것 같고 체납실적은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그런데요, 이 경력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일을 할 만큼의 청렴성 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체납실적이 몽땅 있으면 우리가 찍어주겠어요? 당연히 안 찍어주죠. 당연히 체납실적도 여기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경력에 자, 언더라인 보세요.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의 체납 실적도요. 결론적으로 한 줄 밑에 보면 주요 선거 정보로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요 선거 정보 동그라미. 납세의무 이행 과정에서 준법 정신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고 봐버렸어요.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왔습니다. 다른 쪽에는 우리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보세요.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 공보를
선관위에 제출, 선거 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게 하면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면 중 체납 실적란에 피고인 및 그의 직계 존속의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 제출한 거예요. 처벌된 겁니다. 됐고 40번 결론만 기억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언더라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 이게 쉽게 해서 뭐였냐 음란물 얘기한 거예요. 음란물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나왔었을 때부터 야동 매니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처벌되진 않았더라고 아직까지요. 그래서 이 저작물도 우리가 헌법에서부터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마 공부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걸 모를 건데 저 처음에 공부할 때요. 음란물은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일단 바뀐 거예요. 다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일단 포함은 돼요. 포함은 되고 그래서 쭉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현재는 포함까지 되잖아. 그래서 일단 저작물까지 이제 보호를 시켜버립니다. 자 결론 기억하고 41번은 됐습니다. 너무 길고 그다음에 42번도 됐고 43번 보세요. 요 놈은 거꾸로 가요. 우리가 아까 한우라던가 저기 홍삼 절편 사례 있잖아. 그거랑 좀 달리 가요. 거기에서는 아까 제가 어떤 기준을 했죠? 그 당시에 명문으로 어느 이상이 돼야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하루 섭취량 특별히 어느 정도 되면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처벌했어요. 왜냐? 너무 많이 현저히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벌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43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그렇죠?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 첨가물이 일일 섭취의 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현저히 초과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현저히 초과 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식품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버렸어요. 이때는 명문이 없는데 그래서 비교 좀 하십니다. 그 홍삼절편이나 한우 그 사례랑은 좀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다. 여기서는 현저히 이것 때문에 처벌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거라서 그렇게 됐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 잠깐 보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을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는 이거 잘 알았는데 지금 아무도 다 모르죠. 우리가 도로 다닐 때 실선으로 된 거와 점선으로 된 거의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항상 경찰이 없는 데서 뭐든 하면 되잖아. 카메라가 없는 데랑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유턴이 안 되는 데가 어딨어. 안 잡히기만 하면 되니까 다 하게 되는데 자 원래대로라면 실선에서는요 차선 변경하면 안 돼요. 점선에서만 가능하죠. 점선에서만. 근데 여기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실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한 거예요? 교차로에서 이제 진로 변경을 한 거예요. 차선 변경을 하게 됐는데 자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판례가 봐줍니다.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해서 뭡니까? 이 교특법 3조 2항 단서 이 11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공소제기 되는 상황이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근데 봐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앞에를 보지 땅바닥 보면서 실선이네? 점선이네? 이런 거 보고 다니나요? 다만 이제 가다가 표지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일방통행 표시가 있거나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특별한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도교법 3조 2항 단서에서 11가지 예외 사유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뭐 차량 업무상 과실재물 손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공소제기 자체가 안 되게 봐준 사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46번입니다.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아까 나온 게 또 나왔구나.
근데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른데 2015년 판례거든요. 15년 판례인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한 때를 의미. 이건 아까 똑같죠. 그래서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봐 처벌조항에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됐죠?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엔 막 뻗팅겼어.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하다가 뭐 누군데요? 내가 누구야? 막 혼자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음주 측정 거부죄로 그러면 바로 뭐 작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갖고 와봐 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응죄는 아니란 겁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이 다 변해요. 자, 그리고 이제 47번입니다. 47번 가서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육감 선거하고 저기 도지사 선거 그게 딱 겹치죠. 지역구가 겹치잖아. 겹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감을 뽑는 것이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뽑는 거랑 동일한 취지로 봐야 되나요? 우리는 헌법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은 정치인이지만 교육감은 정치인으로 보면 안 돼요. 교육 전문가예요. 교육 전문가. 그래서 공선법 등에서 준용하는 게 많이 있기는 해.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그 말이 써 있잖아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뭐 등등등 쭉 해봅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굵은 글씨 종합하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상의 이 정치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정치자금법상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갈게요. 딴 거 많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합니다. 이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50조가 정한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과정이 종료한 후에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거. 이거는 어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 중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보다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준용을 하고 있다면 모르되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겠다. 어려우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건 별표 쳐야 되겠습니다. 전화팔레인데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사례인데 보시면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맨 아래에 있네요. 전압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5년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발음이 꼬인다. 국민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소회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송금 이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기 이용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서 인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입력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뭔 소리냐면 여기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보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벌하는 보이스피싱 그 정보 입력 등 행위는 최초에 기망을 해가지고 얻어낸 정보 있죠. 다시 해서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뭐 입력하는 정보 그런 거를 입력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사기쳐서 통장에 돈 들어왔어. 그 다음에 돈 뺄 때 비밀번호 4자리 누를 거 아니에요. 그거 넣는 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심에서는 처음에 타인의 정보 등을 입력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할 때 요거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그 뒤에 범죄 기수가 된 이후에 들어온 돈을 계좌 번호 넣어가지고 빼는 것도 이 범죄 행위태양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둘 다 처벌했었어. 근데 대법원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 범죄 종료한 다음에 통장에 들어온 돈 뺄 때 어차피 이것도 대포 통장이에요. 이 비밀번호 입력해서 돈 빼는 거는 별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자 굵은 글씨 가서 보겠습니다. 윗단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나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 됐죠? 여기까지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 딱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후에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굵은 글씨를 볼게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된 후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장치의 사기용 계좌 명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아니라서 처벌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사안을 둘로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판례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거가 49번에 써 있는데요. 보세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 취지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서 어쨌든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일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수재를 저지른 거야. 수재를 저지른 거 또는 포괄일죄 관계 있는 거라고 합시다. 처음에 포괄일죄에서 공소제기가 됐는데 일단 이것 때문에 몽땅 미결구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구금했던 일수는 이거는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죄 중에 결론적으로 하나가 무죄가 나오면 판결 주문은 뭐가 돼요? 유죄 판결이 나가겠지. 주문에는. 하지만 판결 이후에서는 A죄는 유죄이더라도 B죄 무죄일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 이유를 써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한해서 형사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보시죠. 옛날부터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그냥 총검 단속법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위 규정에서 굵은 것입니다. 총포 등의 사용이란 자, 뭐라고 돼 있죠? 총포 등의 본래 목적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총포 등의 사용이 본래 목적 기능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를 사용이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총포 등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대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피고인은 A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유해 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1회 격발하여 A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 설령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하였다 하여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총포가 지닌 전형적 위험성이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게 한 행위로서 인명 신체에 대해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버렸습니다. 이것도 위협하려고 하늘 향해서 팡 쏘는 것도 설령 총알이 안 들어있어도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총검 단속법 금지하는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허가받은 용도는 뭔데요? 유해 조수 잡으라고 해놓은 거잖아. 새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잡으라고 허가받았는데 다른 데 쓴 거야. 요것도 체크. 그러니까 그냥 위험만 하더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인터넷 링크가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저작권 관련해서 방조 쪽에서 유명한 사례가 하나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를 끝났어요. 끝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장수적 적용부터 시간적 적용부터.